안녕하세요. 나라는 관계 진행을 맡은 모경찬입니다. 요새 날이 상당히 덥습니다. 날도 덥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저 스스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만에 가진 성찰의 시간이었는데요. 대학교 학기 중엔 시간도 많이 없거니와 만나는 사람도 많아져서 각각의 관계에서의 나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 어렵지만 학창 시절엔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타인과 대화하고 난 후 집에 돌아와서 제가 한 말을 곱씹어 보면서 반성하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입방정을 떨었나? 또는 내가 대화를 독차지하고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것이었죠. 오랜만에 해본 관계 성찰도 중고등학생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성해 봤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잘하거나 잘못한 부분을 되새김질하며 나를 돌아보는 일은 번거롭고 때때로 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에 대한 반성은 정말 필요한 게 맞을까요? 또 어떤 식으로 반성하는 것이 건강한 반성일까요? 혹시 청취자분들도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했던 행동을 반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대인관계를 반성하는 목적과 반성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오늘은 시작이니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나라는 관계인데 대인관계를 말한다고 하니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목이 가진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목의 첫째 의미는 관계로 구성되는 우리를 뜻합니다. 마주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로 구성되는 삶을 떠올린다면 각각의 인간은 여러 관계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말 그대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서 나 스스로와 맺는 관계를 뜻합니다. 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내 안의 도덕성을 깨닫는 등 두 번째 의미인 나와의 관계는 이후에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굳이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성을 주제로 잡은 것은 우리가 하기 쉬운 반성이 대인관계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 코, 입이 밖을 향해 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그만큼 타인을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는 관계의 첫 시작을 타인과 맺는 관계로 열어보려 합니다. 반성은 대개 부정적 뉘앙스로 불립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반성은 돌이켜서 성찰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던 것 중 하나가 이 반성인데요. 남을 고려하거나 역지사지하라는 의미로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왜 반성하는지는 배우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반성,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반성의 쓸모를 유학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학은 기원전 6세기경 공자에 의해 만들어진 철학 체계인데요. 논농사를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논농사를 위주로 하는 지역은 관계를 중심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논농사는 혼자서는 지을 수 없고 타인과 협업해야만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논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관계 맺는 타인이란 단지 노는 친구들이 아니라 생존을 지탱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의 중요성을 본능적으로 느낀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관계 속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유지하게 해주는 공동체, 즉 관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파악했습니다. 논농사를 짓던 이들에게는 타인과의 관계가 확실히 중요했겠죠?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관계 맺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규모로 말하자면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누군가와 얘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연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타인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큰 범위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는 서로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타인과 관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삶은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관계 맺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원래부터도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인간 사이에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대해 돌아보는 습관은 삶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를 가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학에서 바라보는 관계 중심의 인간관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인간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관계라는 점을 들어 성찰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를 반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반성해야 할까요? 타인과의 관계를 반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각자 다를 것이므로 이를 다루기보다는 대인관계를 반성하는 도중 종종 빠져버리는 함정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반성의 구체적이고 고정된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피해야 할 반성의 유형을 알려드리는 것이 더 편리하게 관계 반성의 원래 목적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쉽게 빠지는 함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자책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특히나 자주 빠지던 함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황에서 예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상황에 있으면서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상황이 흘러가기도 하고 또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나의 행동이 생각보다 타인에게 나쁘게 비칠 수 있음을 알아채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반성이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타인의 시선, 상황의 악화 등은 나의 통제 밖에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행동 이외의 기대 효과, 반응 등 나 밖의 모든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종의 숙명 같은 것인데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나의 일이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일은 별 도움 없는 푸념이고 과도한 자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과 없는 자책보다 나의 행동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나를 다해 관계에 힘썼는지 등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중심을 타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 대화의 일부를 차지하기만 해도 내가 친구의 말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닐까 하며 전전긍긍하곤 했습니다. 급기야 조용히 말을 삼키고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미덕인 줄로 착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은 관계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관계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맺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어져 있다는 말로도 관계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란 둘 이상의 사람이 동등하게 맺어진 인연입니다. 한쪽을 더 크게 여기거나 한쪽이 그 관계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계보다는 종속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나 상대가 서로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또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과도하게 집중해서 내 할 일을 못하거나 불안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배려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인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배려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선택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우선시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에 앞서 나로서 살아가는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인 증자의 일화를 살펴보면 이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로 본명은 증삼인데요.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바를 우직하게 해내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고 옳다고 여긴 바를 무조건적으로 행동하는 증삼을 두고 노둔하다고까지 평합니다. 특히나 증자는 효도를 실천하는데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효는 부모에게 실천하는 것이 직접적인 방법이기에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아버지가 아들인 증삼을 못 알아보고 구타해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불성이 된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맞았습니다. 증자는 그것이 지극한 효도이고 아버지를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증자의 아버지는 술기운에 잠이 들었고 그제야 증자는 구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잠이 든 아버지의 곁을 지키던 증자는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자 악기를 연주하며 자신이 무사함을 적극적으로 아버지께 알립니다. 증자는 멍자국이 가득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 걱정하실 아버지를 염려하여 악기를 연주하며 무사하다고 보여드린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공자는 증삼을 크게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 않았기에 자신의 아버지를 아들 죽인 사람으로 만들 뻔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효도라는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의도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관계의 기본적인 전제는 상호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앞서 인간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타인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사이의 선한 상태,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를 보살핀 이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미덕에 앞서 미덕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보장되어야 하죠. 더 나아가 관계 사이에서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가치가 실현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관계에서 그 미덕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개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서 옳다고 여기는 바를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래부터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맺어 나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고 타인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잘 보살피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둘째는 타인과 세상을 낫게 만드는 효과인 것입니다. 유학에서 말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나를 잘 보살피고 내면에 있는 선한 마음을 잘 닦아 관계에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는 나를 이루고 있고 나는 관계를 낫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나는 삶에서 옳은 가치를 실천하는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의 가능성을 가진 셈이죠. 오늘은 관계를 반성하는 이유와 반성하는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에 관해 얘기해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관계를 반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우리 자신의 인격을 함양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특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책하거나 남을 중심으로 두고 성찰하는 것은 내 삶을 내 삶답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가 관계의 주체라는 점을 잊어버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관계 성찰의 전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